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통합이론 23번째 시간으로 종합소득세 중에서도 부동산 임대사업에 대해서 점검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임대소득은 33회에서 2문제, 34회에서도 1문제가 출제됐는데 연이어서 실무적으로 계산하는 문제, 즉 간주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죠. 계산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35회 시험에서는 임대소득에서 출제가 된다면 이론 위주로 물어볼 수 있다. 자, 그러면 범위가 넓지 않으니까 좁으니까 한번 점검해 보죠. 자, 여러분 종합소득세 중에서 이번 시간에 정리할 것은 소득세의 개념, 도대체 소득세는 언제까지 누가 어디에 신고하고 납부하느냐 기본적인 개념 보시고 핵심은 부동산 임대사업에 대한 내용이죠. 부동산 임대사업 중에서도 주택이에요. 주택임대사업을 중점적으로 정리하시면 되고 34회 시험에서도 부동산 임대사업의 간주임대료 부분이 출제가 됐죠. 자, 그러면 하나씩 들어갑니다. 여러분 먼저 기본 교재 기본서 숙보기 92쪽에 보시면 소득세 나왔죠. 소득세의 구분 나왔는데 특징 먼저 보고 갑니다. 소득세의 특징은 개인 단위별로 과세한다. 이 얘기는 소득세법은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자, 소득이 있는 사람 중심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부부라도 합산하지 않고 가족 단위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는 개개인한테 부과한다. 그래서 부부라도 합산하지 않는다. 그죠? 개인별로 과세하는 게 특징이고 소득세는 소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세금 내라 그것은 아니죠. 소득세법에 열거주의, 열거가 되어 있다. 이러이러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부과하겠다라고 소득의 종류를 열거해 놓고 그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거지 열거되지 않은 건 소득이 발생했어도 소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소득세 과세할 때 소득이 있는 사람 중심으로 6가지 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죠. 종합과세. 그리고 다른 소득이 있어도 합산하지 않고 따로 분류를 해서 구분해서 과세한다. 그래서 종합과세와 분류과세가 있는데 종합소득 또는 종합과세 이렇게 얘기하죠. 소득 중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 6가지 소득은 소득이 있는 사람 중심으로 6가지 소득이 있던 5가지 소득이 있던 한 가지만 있던 합산을 해서 종합해서 과세하는데 이것을 종합과세 또는 합쳐서 종합소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두 번째 분류과세가 있어요. 이와 같은 6가지 소득 외에 이러이러한 소득은 소득의 원인, 발생하는 빈도 등을 별도로 구분해서 합산하지 않고 따로 구분하겠다. 그래서 우리 소득 중에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은 자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해서 과세를 한다. 그래서 종합소득과 분리과세 소득 이렇게 두 가지 분류죠. 분리가 아니라 분류. 예. 그리고 세율은요. 소득이 있는 사람한테 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부과하면 형평이 안 맞잖아요. 왜?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는 소득세 많이 부과하고 소득이 적은 사람한테는 적게 부과를 해야 되니까 차별해야죠. 그래서 소득세는요. 6에서 45%라고 하는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다. 과세 표준 금액이 크면 클수록 누적되니까 세 부담이 점차 커지는 거. 그죠? 예. 예를 들어 세율은 과세 표준은 2배인데 세금 차이는 3배. 과세 표준의 차이, 과세 표준 금액 차이는 3배인데 세금의 차이는 4배, 5배 이렇게 폭이 더 커지는 걸 누진세율이라고 하죠. 그런데 소득세는 이렇게 전부 다 6에서 45%와 같은 초과 누진세율로만 되어 있느냐? 아니죠.
특별히 우리 양도소득이 있어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은요, 예, 어떤 자산을 양도했느냐, 등기를 하고 양도했느냐, 미등기 전매를 했느냐, 보유기간이 몇 년 채워서 팔았느냐, 단기간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투기했느냐, 이런 걸 감안해서 양도소득만큼은요, 초과 누진세율 똑같이 6에서 45%와 같은 누진세율이 있고, 또 하나 비례세율이 있어요. 미등기 자산은 70%, 주택도 1년 안 돼서 팔면 투기니까 70%, 1년을 채웠으면 60%, 2년 이상 보유하고 부동산 양도하면 6에서 45, 이와 같은 비례세율과 누진세율 두 가지 종류로 되어 있다. 양도소득세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소득세는요,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과세 관청에 부하라 신고하고 납부하는 제도로 되어 있죠. 신고 납부 또는 신고 납세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디냐? 개인이니까, 인세 사람 중심이니까 주소지, 소득이 있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스스로 뭐하라? 신고하라 이겁니다. 언제까지냐? 원칙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하고 납부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외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예정신고되어 있어요.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그럼 우리는 핵심이 양도소득세 중심적으로 공부하니까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이니까 다음 연도 5월 달에 확정신고하고 납부하라 이런 제도로 되어 있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공부할 거니까 개념 정도만 봤어요. 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사람 중심으로 따로따로 과세를 하는구나. 그죠? 부부라도 합산하지 않는다. 그리고 6가지 소득은 종합소득으로 과세를 하고, 자주 발생하지 않는 성격이 다른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은 따로 구분한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분리과세, 분류과세라고 하죠. 그리고 세율은 6에서 45%. 근데 양도소득은 비례세율과 누진세율 같이 병행하고 있다. 모든 소득세는 확정신고가 원칙이죠.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그러나 양도소득세에서는 예정신고가 더 중요하다.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라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92쪽 소득세법의 과세기간, 소득세는 소득이 있을 때마다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정해져 있다. 그럼 언제서부터 언제까지냐? 항상 개인의 소득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항상 1년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법으로 강제로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기간을 정해놨죠. 이때는 소득이 없는 사람도 이를테면 이 얘기입니다.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합산을 해서 과세하는 게 원칙인데, 만약에 소득이 없는 사람이 중간에 여기서 개인 사업을 시작했다. 개인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과세기간이 착각할 수도 있어.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이 사람은 과세기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니면 이거 아니에요. 또는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여기서 폐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1월 1일부터 폐업한 날까지 아니죠. 사업을 하든 안 하든 개인에 대한 소득은 항상 예외 없어요. 기본이 언제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그래서 요 기간은 중간에 사업을 시작하거나 사업하다 개인 사업을 하다 폐업을 할지라도,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사업 시작하기 전에 발생한 것도 소득세 내고, 사업으로 해서 발생한 건 그로부터 또 12월 말까지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 별도로 과세하고, 그죠? 그럼 사업을 쭉 하다가 중간에 폐업한 사람은 1월 1일부터
폐업하는 날까지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이 있고 폐업을 하고 나서 또 개인이 벌은 거 있으면 그것도 소득세 내야 되니까 원칙이 그냥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시험에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요. 아주 쉽게 원초적으로. 그죠? 사업을 개시한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의 과세 기간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2월 말까지 틀려요. 또 사업을 폐업한 사람은 1월 1일부터 폐업한 날까지가 과세 기간이다. 아니에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다만 예외가 있어요. 뭐 소득이 있는 자가 사망을 했다면 언제까지냐?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부과입니다. 그럼 누가 내야 돼요? 당연히 사망이 있으니까 상속받는 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또 외국으로 출국한다는 얘기는 이민 간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고 이런 경우는 1월 1일부터 출국하는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 시험에서 물어볼 내용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보시고요. 그러면 소득세법의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여러분 회사, 주식회사 설립해서 법인 등기하면 법인이죠. 그럼 법인의 이름으로 벌은 건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하는 거고요. 소득세법은 개인이에요.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데 법인 등기 안 하면 개인 회사는 전부 다 개인이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경우는 납세 의무자가 개인인데 개인은 둘로 나눈다. 명칭이 거주자라는 용어가 나와요. 거주자 그러면 주택에서 살고 있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넓게 보세요. 우리나라의 국내에 주소가 있는 자.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국민은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주소지라는 게 있죠. 그래서 주소지, 주소가 우리나라에 있으면 거주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어도 출입국 관리법 규정에 따라 입국할 때 나는 우리 여기에서 머무르는 장소를 하나 딱 정해놓고 그게 거소예요. 머무르는 장소를 거소라고 하는데 머무르는 장소 정해놓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머무르는데 이때 1년은 365일 중에서 절반보다는 많아야 된다. 그래서 365일 중에 절반보다 많아야 되니까 182.5니까 183일이에요. 그래서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도 소득세법에 뭐라고 한다? 거주자라고 한다. 얘기해. 그래서 거주자는 대한민국 국민 이렇게 생각하고 외국인도 183일 이상 머무르는 장소를 두고 계속 머무르고 있으면 거주자로 보는데 이렇게 거주자로 보는 이유는 무슨 얘기냐? 이 거주자는 국내외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소득이든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든 다 우리나라 법에 따라 보내라.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그래서 무제한이라고 그래요. 한계를 정해놓지 안 했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또 하나 제가 오프라인 학원에서 수업을 하면서 물어봐요. 맨 앞에 젊은 친구가 앉아있길래 거주자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가 있는 자 아니면 183일 이상 머무르는 장소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라고 한다. 그러면 비거주자의 뜻은 어때요? 물어봤더니 딱 한마디로 거주자가 아닌 자 이렇게 얘기하대요. 맞아요. 예, 소득세법에 그렇게 나와서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 즉 개인이죠. 그래서 거주자가 아닌 개인 그러면 우리나라에 주소도 없고 머무르는 장소 183일 이상 거소도 두지 아니한 자. 그래서 우리는 순수하게 외국인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낫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 비거주자는 우리나라에서 벌은 거는 우리나라 법에 따라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그래서 제한 납세 의무다. 한계를 정해놨다. 어디? 우리나라 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납세 의무를 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래서 앞으로 소득세,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양도소득세 공부하고 국세 공부할 때 보면 뭐 개인 갑 이렇게 하지 않고 거주자 갑 거주자를 이렇게 표현하죠. 거주자 명칭 이해하시고 용어. 다음 납세지. 모든 세금에 공부하다 보니까 납세지가 나와요. 취득세 납세지, 등록면허세 납세지, 재산세 납세지, 종합부동산세 납세지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납세지가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납세 의무를 이행할 장소. 각종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으면 어디 가서 신고를 해야 되느냐 그 장소를 법으로 정해놨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일부러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세금은 성격이 두 가지잖아요. 기본적으로 조세 총론에서 공부했듯이 사람 중심으로 합산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인세, 물건 각각에 부과하는 걸 뭐라 그래요? 물세라고 합니다. 그럼 물세는요, 물건이니까 물건에 뭐 소, 재, 지, 물건이 있는 곳에 가서 신고하라 의무가 있으면 그게 납세지요. 그럼 인세는 사람 중심이니까 주소지 이거잖아요. 그럼 공부해 볼까요? 여러분 취득세는 물세예요. 그럼 취득할 때 당시 부동산에 뭐 소, 재, 지 거기가 납세지잖아요.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부동산에 뭐 소, 재, 지 부동산 중심으로,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현재 부동산에 뭐 소, 재, 지 왜 물세니까. 그럼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에 있는 주택 합산하지요. 인세. 그래서 거주자의 뭐 주소지 관할 세무서 이게 납세지잖아요. 비거주자는 주소가 없으니까 부동산이 있는 소재지로 갈 수밖에 없죠. 소득세도 똑같아요. 거주자는 뭐예요? 주소지 또는 머무르는 장소, 거소지 관할 세무서 여기 가서 신고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누구는 비거주자는 우리나라의 사무실 사업장 가지고 사업하고 있으면 사업장 소재지. 그죠? 근데 사업장이 없어. 그럴 때는 소득이 발생한 장소, 임대 사업을 하고 있으면 소득이 발생한 장소가 부동산이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 이렇게 해서 납세지 하면 거주자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거주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그죠? 예, 이것을 우리는 납세지 이렇게 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갑니다. 이 정도만 보시고 이제 여러분 94쪽으로 가서 94쪽 임대사업의 범위 비과세에 대해서 보죠. 여러분 기본이 뭐예요? 부동산 임대라는 것은 부동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거, 그게 임대예요. 빌려준 거. 그죠? 부동산이나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제3자에게 대여 빌려주고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고 있으면 그 임대소득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의 소득 범위, 자 소득세법에는 임대소득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열거되어 있어요. 1번, 2번, 3번. 그런데 2번, 3번은 특별히 물어보지 않으니까 개념 정도만 보시고 1번 봅니다. 부동산 하면 움직이지 않는 부동산 하면 토지 건물이죠. 토지 건물을 다른 사람한테 대여 빌려주고 사용하게 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그 임대업의 소득이다. 전세월세 이 고정관념 깨라 이거죠. 일시적으로 빌려주고 돈 받는 것도 임대소득입니다. 그리고 부동산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토지 건물 외에도 부동산 상의 권리 중에서 용익물권 세 가지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리고 임차권 이와 같은 권리를 설정 대여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으면 그것도 보다 임대 소득으로 보고 과세를 하겠다.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대여 또는 전세권, 임차권 대여. 전세권은 뭡니까? 전세권 하면 전전세. 그리고 임차권은 전대죠. 임대차 계약하고 다시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는 거. 그죠?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기간에 다른 사람한테 전세를 주고 얻는 대가. 이런 것이 임대업의 소득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인데 꼭 기억할 거 여기 무슨 사업? 공익사업이에요. 공익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상권이나 지역권을 설정 안 해주면 공익사업을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이나 지역권을 설정해주고 그리고 대가를 받는 거 있으면 그건 소득으로 과세는 하는데 임대소득보다는 세부담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임대업의 소득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임대업의 소득에서 뭐한다? 제외한다. 그럼 뭘로 가느냐? 참고로 기타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메모할 필요가 없어요.
지상권,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 지역권은 임대업의 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이다. 그거 물어보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다? 중요한 건 예? 임대소득이 아니다. 임대업의 소득에서 뭐한다? 제외. 그죠? 예, 그래서 지상권,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이나 지역권은 뭐다? 임대업의 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공익사업 그런 말이 없으면, 그런 단서가 없으면 임대업의 소득이죠. 그리고 두 번째, 자, 그럼 1번에 관련해서 우리는 사례, 이런 부분도 있죠. 실무에서. 첫 번째, 기업.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제공해주고, 친구가 은행에서 대출 받는데 내 부동산을 담보로 친구한테 제공해 줬어요. 은행에. 그리고 친구한테 대가를 받고 있으면 그거보다 임대업의 소득으로 보겠다. 다른 사람의 담보물로 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주고 그 기간 동안에 대가를 받고 있으면 임대업의 소득이다,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 토지나 건물 있죠. 그래서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 건물의 옥상이나 측면을 또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토지 위에다가 광고용으로 광고탑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간판을 설치하거나 플랜카드 설치할 수 있도록 장소를 빌려주고 대가 받는 것도 임대업의 소득이야. 전세월세 말고 내 건물 옥상에 어떤 회사에서 와가지고 옥상에다가 광고탑을 설치해서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 장소를 좀 빌려달라. 그래서 제공해주고 대가를 받고 있으면 그것도 임대업의 소득이고, 건물 옆면 측면에다가 간판이나 플랜카드를 걸게 게시하게 하고 광고용으로 사용하게 하고 대가 받는 것도 임대업의 소득. 여러분이 임야를 가지고 있는데 고속도로 가다 보면 수도권 보통 보면 야산에 뭐 있어요? 임야 위에 보면 주로 광고딱 같은 거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수도권은 거의 뭐 한 90%가 땡땡땡 대학 아니면 땡땡땡 제약회사 이거야. 주로. 그죠? 자, 여러분 임야를 그런 걸로 빌려주고 장소 빌려주고 대가 받는 것도 임대업의 소득이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 세 번째, 요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부동산 매매업자가 무슨 말이에요? 부동산 사다가 파는 거죠.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사업하는 거예요, 사업.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자는 판매의 목적으로 또는 주거용 건물 공급 및 개발 및 공급업자도 주택을 져서 파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부동산 사업자들이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매매하기 전에 매매가 안 되니까 일시적으로 장소로 빌려주고 대가 받는 것도 임대업의 소득이다.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판매가 되기 전까지 잠시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거 있죠. 그래서 발생하는 소득도 임대업의 소득이다. 그래서 우리는 요 1번하고 기억, 니은, 디귿 요거는 꼭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물론 2번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공장에 관련된 부동산과 생산설비 등을 공장재단 저당법에 따라 묶어서 등기를 하면 민법은 하나의 뭘로 봐요? 부동산으로 봐요. 그래서 공장재단으로 또는 광업재단으로 등기된 시설물 등을 한꺼번에 다 빌려주고 대가 받으면 그거 부동산 빌려주고 받는 거 무슨 업?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으로 보고 과세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광업권자, 조광권자. 광업권자는 지하에 묻혀 있는 광물질 캐낼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조광권자는 광업권이 설정된 타인의 광구에 들어가서 대신 캐낼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걸 조광권이라고 하죠.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광업권자 또 조광권자죠. 또는 덕대는 전문적으로 캐낼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덕대, 이런 사람들이 권리와 기술을 포괄적으로 다 빌려주고 대가 받는 거 있으면 그것도 부동산 무슨 소득? 임대업의 소득으로 보겠다, 이겁니다. 이해가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요거 1번 필수, 그리고 요거 기억, 니은, 디귿 요거를 이해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그런데 임대소득이 발생을 했어도 과세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게 바로 뭐냐?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그래서 임대사업소득의 비과세 임대소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전답 농지죠. 전답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하고 사용하게 하고 대가받는 것도 뭐다?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여러분, 논과 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하고, 이 얘기는 뭐냐? 제가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한테 임대를 해줬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겨울에 날씨가 추운데 여러분이 내 농지를 임대받아 가지고 여러분이 농사 짓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겨울이니까 지금 스케이트장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럼 나는 여러분한테 빌려준 거니까 어떤 용도로 사용할든 나는 뭐만 받으면 돼? 임대료만, 사용료만 받으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농사 짓는 게 아니라 농지를 빌려서 스케이트장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스케이트장으로 하고 있다. 그런 건 나는 여러분한테 대가 받으면 세금 내야 돼. 왜? 작물 생산에 이용하는 게 아니니까. 글자 그대로 농지를 임대해 줬는데 임차인이 거기서 농사 짓고 있다. 그래서 받는 소득에 대해서만 나는 세금 내지 마라, 비과세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받는 사람, 임대료 사용료를 받는 사람은, 대여한 사람은 과세가 될 수도 있고 비과세가 될 수 있는데, 비과세는 어떤 거라고요? 농지를 임차인이 경작 농사 짓는데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받는 대가만 비과세 혜택을 준다, 이거예요. 특별히 물어보지는 않지만 질문 하나. 그러면 두 번째는 1주택, 우리나라의 1주택 소유자예요. 예, 우리나라의 1주택 소유자가 뭐를 합니까? 주택 임대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때 임대 사업으로 해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 얼마가 됐던 세금 내지 마. 왜? 한 가족이, 한 세대가 주택 딱 몇 개예요? 하나. 근데 그거 무슨 사업? 전세월세 임대사업자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면 세금 부과하지 않겠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주택 하나라도 과세하는 것이 있다. 그게 바로 뭐냐? 고가주택이고 고가. 가격이 뭐한 거? 높은 거. 자, 여기서 잠깐 보시면 여러분, 고가주택이라고 하는 용어가, 고가주택이라는 용어가 소득세법에서 나와요. 그죠? 예. 취득세에서는 고급주택이라고 하죠. 고급주택. 고급주택은 면적, 가격 등이 충족돼야 돼, 시설. 그런데 여기는 그런 거 없이 가격만 가지고 따져요. 그래서 고가주택은 소득세법.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부동산 무슨 소득? 임대소득이 있고요. 부동산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소득, 양도소득이 있잖아요. 임대소득과 양도소득에서 고가주택이 나오는데, 자, 임대는 뭐예요? 빌려준 거야. 매매가 아니라. 그러니까 매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거래 가격 몰라. 매매 안 했으니까 빌려준 거니까. 그죠? 그래서 임대소득에서는 모르니까 실거래 가격이 없으니까 기준시가예요. 기준시가 12억을 부할 때 초과하는 그런 주택이 고가주택이다. 그럼 양도소득세는 양도 팔았잖아요. 그죠? 팔았으니까 뭐가 있어요? 실거래 가격 얼마 받고 팔았느냐. 토지 건물 합쳐서 양도소득세는 실거래 가격, 실거래 가격이 12억을 부할 때 초과할 때 고가주택. 가격은 똑같아요. 그죠? 그런데 임대소득에서는 기준시가, 왜? 매매가 아니니까 실거래 가격 없잖아요. 그런데 양도소득은 팔았어요. 그러니까 얼마 받고 팔았느냐, 실거래 가격. 그래서 이렇게 고가주택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험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기억하지 않더라도 12억을 부하는 거, 초과하는 무슨 주택은, 고가주택은 임대소득이 됐든 양도소득세가 됐든 비과세가 아니라 보다 과세한다. 그건 알아요. 고가주택은 그냥 과세야. 그죠? 예, 양도소득세가 됐든 임대소득이 됐든 고가주택 비과세한다. 그럼 틀리는 거죠. 과세요. 좋아요. 자, 그래서 고가주택은 하나만 가지고 임대사업할 때 세금 내라 이겁니다.
과세니까. 또 하나, 여기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몇 개가 됐던 고가주택이냐 아니냐 따지지 않고 무조건 다 과세한다. 우리나라 안에서만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고가주택이 아니라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때 1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까지 주택을 하나, 둘, 셋 이렇게 볼 거냐. 주택수 계산 이런 부분을 이제 점검해야 되는데 그것을 주택수 부분은 뒤에 가서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뭐다? 비과세 혜택을 준다라고 하는 내용을 꼭 이해하시고 지금 과세 대상과 비과세 대상을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내용을 한번 교재 점검하고 가죠. 92페이지 보시면 박스 나와 있죠. 그림. 소득세법의 소득은 열거주의로 박스 안에 8가지 소득이 있죠.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그죠? 예, 거기에 우리 이자, 기타소득까지 6가지 소득을 합산해서 종합과세, 즉 종합소득으로 묶어서 종합소득세로 납부하게 되고요. 일시적으로 자주 발생하지 않는 거, 성격이 다른 거 있죠. 퇴직금 받는 거, 퇴직소득하고 부동산 팔아서 발생한 양도소득은 본인의 다른 소득이 있어도 종합소득이 있어도 거기에 합산하지 말고 따로 분류를 해서 퇴직소득세 따로 양도소득세 따로 과세가 된다. 이렇게 열거주의에 따라 과세하는데 종합과세가 있고 분류과세가 있다. 그거 정도 보시고 다음 여러분 93쪽 보시면 납세 의무자에서 거주자 알아야 되겠죠. 당연히 납세 의무자는 개인이다. 그럼 개인은 누구냐? 거주자.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 자, 그죠? 또는 뭐예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우리는 거주자라고 하고 무제한 납세 의무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기 때문에 제한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 넘겨보시면 94페이지 과세 기간 기억해야죠. 원칙이 소득세법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과세기간으로 되어 있다. 그죠? 요 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옆에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라 그랬어요. 근데 예외가 있죠. 과세기간의 예외 두 번째 칸에 거주자가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과세를 하는데 이것은 누가 상속인이 내라. 언제까지?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에 관련된 건 전부 다 그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또 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는 1월 1일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를 과세기간으로 정해져 있고 그 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출국 전날까지, 그죠? 출국하기 전날까지 신고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납세지. 모든 세금의 납세지. 물세는 물건이 있는 거, 부동산이면 부동산 소재지, 그죠? 그러나 소득세, 종합부동산세는 인세이기 때문에 거주자의 뭘로 간다? 주소지, 그죠? 그런데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이 발생한 장소로 가겠다. 이게 납세지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94쪽에 보시면 임대사업소득의 범위 1번 임대사업소득의 범위 첫 번째 부동산 하면 토지 건물이죠. 등기가 된 부동산이든 등기 안 됐던 관계없어요. 부동산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 또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상의 권리다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그리고 전세권, 임차권,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도 임대업의 소득인데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죠.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지역권은 임대업의 소득에서 포함한다. 제외,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요. 제외, 그거 꼭 기억하시고 다음 2번 광고용으로 건물 또는 토지 등을 광고용으로 사용하게 하게 장소를 제공해 주고 대가 받는 것도 임대업의 소득이고요. 3번에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제공해주고 대가, 사용 대가를 받고 있으면 그것도 임대업의 소득이다. 부동산 매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판매가 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빌려주고 받는 대가도 임대업의 소득으로 과세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물론 여러분 95페이지 보시면 메뉴에 2번, 3번 있지만 참고로만 보세요. 공장재단, 광업재단, 대여, 광업권자, 조강권자, 덕대 등의 시설 권리를 대여해서 발생하는 것도 임대업의 소득으로 열거는 되어 있지만 거리가 머니까 물어보지는 않죠.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거 많이 물어보죠. 밑에 양가로 2번 비과세 임대소득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전답, 농지를 작물 생산에 농사짓게 하고 받는 대가만 비과세다. 농지를 임대해 줬는데 임차인이 농사 짓는 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받은 대가는 나는 과세요. 세금 내. 근데 작물 생산, 농사 짓고 받는 대가만 비과세다. 자, 두 번째, 우리나라 국내의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이때 다만 1주택이라도 고가주택, 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무조건 과세를 하는 거고요. 또 우리나라의 주택 하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외국의 주택 가지고 임대사업하는 것은 몇 개든 고가주택이냐 아니냐 여부에 상관없이 다 과세가 됩니다. 비과세는 오로지 우리나라 안에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주택수 계산은 도대체 어떻게 볼 거냐, 주택 하나냐 두 개냐 이 판단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또 간주임대료 부분 앞으로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은 밴드를 통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